왜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발표가 끝나자마자 숫자가 아니라 목소리부터 언급한 걸까요?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00조 브리핑을 방금 끝냈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 문장을 던집니다. 재산처 잠깐 목소리에 힘이 확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될 거네요. 박 장관이 이렇게 받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짧은 대화 그냥 따뜻한 격려로 들리시죠. 그런데 이건 격려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달간 어떤 프레임 전쟁이 올지 이미 아는 사람이 하는 발언이에요. 왜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 412조에서 500조 플러스 알파로 튀는 그 시점에 대통령은 참석자 전원한테 재무 책임자의 사명감을 여러 번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왜 국가 채무 비율이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 낮게 관리된다는 데이터를 앞세우면서 동시에 역대 최대 지출을 선언했을까요? 오늘 정확히 세 층으로 벗겨봅니다. 표층에서는 800조 플러스 알파라는 숫자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세 그릇, 중층에서는 지난 3년 100조 세수결손이 만들어진 진짜 이유, 심층에서는 이 발표가 한국 재정담론 자체를 재편하려 하는 이유. 하나만 미리 짚고 시작할게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넘은 건 2009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왜 그렇게 상징적인지 뒤에서 확 정리해 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브리핑이 아니에요. 지난 3년의 재정 프레임을 통째로 뒤집는 선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재정 건전성이라는 그 말이 지난 3년간 어떤 정치적 도구로 쓰였는지를 국가 재정 데이터가 스스로 증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얘기 결국 대나무 숲을 통해 드러났잖아요. 지난 3년 재정 담론이 억눌러 왔던 진실도 지금 국가 재정 데이터라는 대나무 숲에서 스스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이미 신호가 오고 있어요. 조중동 계열 매체들이 내년 총지출 800조 헤드라인만 뽑아서 방만재정 프레임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의에서 발표된 국가 채무 비율 개선 데이터, 국가 신인도 관련 부분은 거의 안 다뤄져요. 이 편집각도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우리 같이 짚어봅시다. 로드맵은 3개입니다. 표층에서 오늘 발표된 800조 플러스 알파 미래대응기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뭘 담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중층에서 왜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카드를 이렇게 강한 신호와 함께 꺼냈는지, 그리고 지난 3년 100조 세수결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들어갑니다. 심층에서는 이 재정 패러다임 전환이 미래 세대와 국가 신인도에 무엇을 남기는지, 소모적 재정 논쟁이 정말 종식될 수 있는지 봅니다. 먼저 표층부터 갑니다. 오늘 2026년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배석했는데 대통령의 첫 발언이 이거였어요. 총리님은 취임한 후에 처음으로 같이 가까이 앉아보는 거죠. 이 한 문장이 은근히 상징적입니다. 국정팀이 완전히 재편되고 국민주권정부가 첫 자체 예산 그림을 그리는 자리, 그 첫 회의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마주 앉는 첫 장면이라는 뜻이거든요.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3개 원칙이 나왔어요. 첫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새로운 경제 기회로 만들겠다는 방향이에요.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셋째,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한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각자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무 책임자다라는 각오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 장관 브리핑 앞에 대통령이 한 문장을 더 던졌어요.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한이었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800조 발표의 정당성 근거가 여기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실제로 뭘 했는지가
오늘 카드의 신뢰 자산이거든요. 박 장관 발표에서 지난 1년 성과가 정리됐어요. 2차 추경 31조 8천억을 신속하게 편성했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중동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역대 최단 기간에 26조 2천억 규모 전쟁 추경까지 편성했습니다. 결과 데이터도 나왔어요. 정부 발표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성장률 1.8%로 뚜렷하게 반등했고 코스피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상승했고 무역 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치를 찍었어요. 민간 소비와 소비 심리도 살아나면서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고 박 장관이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800조 카드는 기대만 갖고 던진 게 아니라 지난 1년 성과 데이터를 근거로 던진 겁니다. 그 다음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브리핑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서 나온 숫자들을 짚어봅니다. 2027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 412조를 훌쩍 넘어 500조 플러스 알파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확산세에 힘입어 법인세 중심으로 대규모 증가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 세수를 바탕으로 2027년 총 지출은 800조 플러스 알파, 올해 본예산 727조 9천억보다 10% 이상 늘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넘긴 건 2009년 이후 처음이에요. 17년 만에 확장 재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새로 나온 그릇이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별도 기금이에요.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로 걸었습니다. 50조 규모,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4대 재정 중점 방향도 정리됐어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박 장관 브리핑이 끝나자 이재명 대통령의 즉석 반응이 나옵니다. 재산처 장관 목소리에 힘이 확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될 거네요. 박 장관이 그 자리에서 받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격려처럼 들려요. 국정팀장이 새로 부임한 실무장관을 격려하는 흔한 회의실 풍경.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하필 저 문구로 나왔는지가 층을 벗기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준 세수폭탄을 잘 활용하겠다는 계획.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 그릇에 담아서 청년과 지방과 인재에 투자하겠다는 그림.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정부 자원 총동원 그리고 새로 출범한 재정팀이 이 방향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대통령의 격려까지. 오늘 뉴스는 이 헤드라인 하나로 끝나도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진짜 중요한 문장은 800조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박 장관이 브리핑 후반부에 던진 이 문구입니다. 소모적인 재정 논쟁을 종식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인도를 달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예산 계획이 아니라 담론 선언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봤던 그 프레임, 건전재정, 방만재정, 미래세대 부담이 프레임 전체를 종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데이터로 증명하겠다는 거고요. 지난 3년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살림이 반복됐던 겁니다. 세금을 안 쓰겠다는 이념이 결과적으로 곡간을 비웠다는 게 지금 국가재정 데이터가 스스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는 예산 브리핑이 아니라 지난 3년 재정 담론 자체에 대한 재검토 신호였던 겁니다. 대통령이 목소리에 힘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앞으로 몇 달간 이 담론 전쟁이 얼마나 강할지 팀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중층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이 시점인가? 그리고 지난 3년 100조 세수 결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박 장관 발표 기준으로 지난 3년 세수 결손은 100조 가량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실적을 종합하면 2023년 56조, 2024년 30조 8천억, 2025년 12조 5천억 부족 도합 100조에 육박하죠. 성장률 흐름도 같이 보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박 장관 발표에 따르면
지난 정부 시기 성장률은 3.6%에서 0.2%까지 지속적으로 추락했어요. 지난 정부는 건전 재정만 앞세우면서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억제했고 경기 악화 국면에도 재정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건 세계 경제 탓이 아닙니다. 재정을 안 쓰겠다는 이념이 결과적으로 성장률을 반토막 냈고 성장률이 반토막 나니 세수가 반토막 났고 세수가 반토막 나니 결손이 쌓인 겁니다. 곳간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곳간에 넣을 물건 자체를 없앤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조합, 그러니까 3년 100조 결손과 성장률 추락 조합을 지상파 뉴스에서 정확히 이 인과 순서로 짚은 보도 최근에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정확히 이 순서로 짚어야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안 짚는 겁니다. 두 번째 짚어볼 건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이 새 그릇이에요. 왜 그냥 매년 예산에 담지 않고 별도 기금으로 뽑아낸 걸까요? 박 장관 발표에 세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하나, 단연도 예산의 한계 극복. 반도체 슈퍼사이클 여진이 몇 년일지 모르는데 매년 예산 안에만 담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겨요. 둘, 잠재 성장률 반등 뒷받침. 청년, 성장 동력, 지방, 인재 이 네 분야의 지속 투자를 담보하는 겁니다. 셋, 세수 변동성 완화. 나중에 세수 결손이 다시 생기면 완충 장치 역할까지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들여다보면 이건 예산이 아니라 제도적 잠금 장치입니다. 미래 대응 기금이 존재하는 순간 그 안에 쌓인 돈은 다음 정부가 어떤 성향이든 청년과 지방과 인재에 쓰지 않으면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해요. 지난 3년 놀부처럼 곳간 문 걸어 잠갔는데 결국 박에서 도깨비만 나온 그림이었잖아요. 이제는 씨앗을 뿌리는 걸로 방향을 튼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방향이 정치 사이클을 넘어 살아남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국가 신인도 데이터의 역할입니다. 이게 오늘 발표에서 정치적으로 결정적이에요. 박 장관 발표 기준으로 관리 재정 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게 관리된다고 못 박았어요.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확장 재정을 하면서도 국가 채무 비율이 오히려 개선된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되면 지난 3년간 우리가 매일 들었던 그 프레임, 방만 재정은 국가 신인도 하락이라는 그 등식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이 잣대를 지난 정부 시절에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3년간 100조 세수 결손을 만들면서 국채 발행을 늘렸는데 그때 방만 재정이라고 말한 매체가 몇 곳이나 있었죠. 같은 매체들이 오늘 오후부터 800조 발표에 방만 재정 프레임을 걸어보려 하고 있어요. 같은 기준이 왜 그때는 적용되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국가 신인도 걱정하시던 분들이 정작 국가 신인도 개선 데이터 앞에서는 갑자기 조용하시겠죠. 박 장관 발표를 보면 지출 구조조정도 그냥 총액만 던진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통합 재정 사업 성과 평가를 반영해서 수도권 공무원 통근 버스를 폐지하고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전면 검토해서 17개 부처 99개 사업 4조 원을 삭감한다는 계획이에요. 국민 제안과 시민단체 전문가 검토를 통해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사업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작업이 오늘 발표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지출을 늘리는 만큼 낭비를 걷어내는 작업도 눈에 보이는 예시로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정부팀 결속 신호로 돌아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에 힘 발언을 이제 다시 봅니다. 새로 출범한 기획계산처, 새로 취임한 박홍근 장관, 새 총리와 마주 앉는 첫 재정회의, 국정팀이 완전히 재편되고 첫 자체 예산 그림을 그리는 시점이에요.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자신감과 확신을 여러 번 반복한 건 감정 표현이 아니라 지침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이 방향이 얼마나 반격받을지 알고 있으니 팀 내부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신호예요. 박 장관의 응답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문장도 격식 있는 응대가 아니라 팀 내부에서
그 신호를 정확히 수신했다는 확인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회의실에서 오간 짧은 대화는 개인적인 격려가 아니라 담론 전쟁 준비의 개시 신호였던 겁니다. 지난 3년 재정 담론이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그걸 데이터로 증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 IT붐, 2000년대 후반 조선 슈퍼사이클, 2010년대 중반 중국발 소비 확장 한국 경제사에는 이런 외생적 세수 폭탄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정부가 세수를 어떻게 다뤘느냐에 따라 5년 뒤 국가 모습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정확히 그 갈림길이에요.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은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쓴 게 그래서예요. 이 세수를 그냥 매년 예산에 흡수시키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세대가 이 10년 뒤에 회수할 수 있는 저축으로 돌릴 것인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5년 뒤에는 결정할 재원 자체가 사라져 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우리 손에 들어온 황금알 낳는 거위인데요. 지난 3년 이 거위를 사실상 방치했어요. 굶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이 나오는데 그걸 미래에 저축할 그릇 자체를 안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그릇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긴축은 재정을 살린 게 아니라 재정을 쓸모없게 만든 겁니다. 지난 3년 시청자 여러분이 흐릿하게 느끼셨던 그 감각 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확장 재정이 그때 놓친 그림을 다시 그리는 시도라는 얘기냐?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다릅니다. 왜 다른지 그게 마지막 층입니다. 다시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 그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박홍근 장관 브리핑이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목소리에 힘이 확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될 거네요 라고 말한 그 순간이요. 처음에 우리는 이걸 그냥 따뜻한 격려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층을 벗기고 나서 다시 그 문장을 들으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대통령이 격려한 건 발표의 톤이 아니에요. 앞으로 몇 달간 조중동 계열과 국민의힘 강경파가 어떤 프레임으로 반격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팀 내부에 흔들리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겁니다. 목소리의 힘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요. 담론 전쟁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오늘 오후 3시부터 특정 매체들의 헤드라인 편집 방향을 보시면 그 신호가 보입니다. 박 장관의 응답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응답도 다시 들으면 격식 있는 응대가 아니라 팀 내부에서 신호를 정확히 수신했다는 확인이에요. 오늘 그 회의실에서는 예산 그림이 아니라 앞으로 몇 달간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박 장관이 브리핑 마지막에 12대 분야별 중기 투자 방향까지 던져놨는데요. 성장의 뿌리내 분야로 R&D, 에너지, 대전환, K컬처, 환경, 국민 삶의 두 분야로 복지와 교육, 균형의 두 분야로 SOC와 농림, 수산,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네 분야로 국방, 외교, 통일, 공공, 질서, 안전, 행정 이 12개 분야 지도까지 한 번에 공개된 게 오늘이에요. 예산 브리핑 한 해에 5년 국가지도 전체를 던진 겁니다. 이 스케일 자체가 앞으로 몇 달간 프레임 전쟁이 어느 정도 강도로 올 것인지에 대한 정부팀의 예측을 반영합니다. 간격이 클 걸 알고 있으니 밑그림도 그만큼 크게 던져둔 거예요. 이제 심층입니다. 이 발표가 미래 세대와 국가에 무엇을 남기는지. 박 장관은 앞으로 5년의 국가재정 그림을 두 개의 막으로 나눠 설명했어요. 1막은 올해와 내년, 그러니까 2026년과 2027년입니다.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10% 플러스 알파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투입하는 시기예요. 2막은 2028년부터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돛은 활짝 올리고 닻은 깊이 내린다. 박 장관이 브리핑 마지막에 쓴 이 비유가 5년 재정의 형태를 압축하고 있어요. 지금은 돛 올리는 시기, 그 다음은 닷 내리는 시기라는 겁니다. 첫째, 3대 메가 프로젝트 배치 자체가 지방 정책과 결합되어 있어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의 정부 자원 총동원인데요. 부지 확보와 인허가 신속 지원, 전력과 용수적기 공급, 교통과 물류 인프라 구축,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과 의료와 문화까지 정주 여건 조성. 이 배치가 왜 결정적이냐면 지방 소멸 문제와 청년 정주 문제가 정확히 이 3대 프로젝트 배치에 결합되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산업 단지가 어디에 서느냐, AI 데이터 센터가 어느 도시에 오느냐가 그 지역 청년 정주 여건과 직접 연결됩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지방우대 원칙도 새로 적용되고요. 통합지방정부에는 파격 지원까지 걸었어요. 지방 소멸이 지금 국가위기 지도의 가장 붉은 지점이라는 걸 정부가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미래 대응기금 4대 분야 조합이 우연이 아닙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이 조합은 지금 한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 지점 지도예요. 청년 지원 체계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고 AI 시대에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은 안전 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못 박았어요. 미래 대응기금이 살아남으면 이재명 정부가 남기는 유산이 예산 규모가 아니라 제도 구조가 되는 겁니다. 셋째, 리스크도 짚어봅니다. 박 장관도 인정했어요. 반도체 업황 지속 시기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려서 세수 변동 리스크가 여전하다고요. 그런데 이 리스크가 오히려 미래 대응기금 논리를 강화합니다. 슈퍼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지금 이 시기에 저축하고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거든요. 슈퍼사이클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 지난 사이클들 결과를 한번 돌아보시면 이 논리가 왜 나온 건지 알 수 있어요. 정리해 봅시다. 오늘 발표는 예산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선언은 시작일 뿐이잖아요. 지난 3년 재정 담론이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었는지 앞으로 몇 달간 조중동 계열의 반격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국가 신인도 개선 데이터가 실제로 확장 재정화에서 나오면 한국 재정 담론 전체가 재편돼요. 반대로 반격 프레임이 이기면 지난 3년보다 더 오래된 프레임이 다시 돌아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오늘 오후에는 아직 몰라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추적하실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몇 주간 특정 매체들이 이 이야기를 어떤 헤드라인으로 담는지, 국가재정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옆에서 같이 짚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에서 뵙겠습니다.